다음은 우리가 그 호흡기계의 비호흡기 기능으로서 첫 번째는 이제 디펜스 메커니즘, 어떤 방어 기작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미세먼지, 먼지,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많은 양의 보통 하루에 한 그 공기량이 한 2만 리터 이상 우리가 공기를 흡입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많은 먼지가 있기 때문에 그 먼지를 제거해주는 어떤 디펜스 메커니즘, 그리고 어떤 그 설펙턴트, 폐포 안에서 표면 장력을 낮춰주는 어떤 서펙턴트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폐에서의 서큘레이션, 폐 순환에 미치는 여러 가지 효과들, 그리고 폐에서 있는 어떤 대사적인 기능, 이것이 이제 에이스라는 거. 여러분, 에이스가 뭐예요? 레닌 엔지오텐신 시스템. 그리고 최근에는 에이스 타입 2가 뭐예? 코비드, 코로나 바이러스의 수용체로 작용한다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성인이 하루에 그 호흡하는 양, 이 대기 중에 있는 그 에어를 호흡하는 양은 상당히 많죠. 왜냐하면 1호흡 용량이 500ml라고 생각을 하고, 또 분당 호흡 수가 한 10회 정도, 한 15회 정도 이래 하기 때문에 하루 계산을 해주게 되면 거의 그 10,000리터가 넘습니다. 11,000에서 한 12,000리터 정도 우리가 호흡을 하는 게 되네요. 그렇게 되면 이 호흡하는 그 대기 중에는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많은 먼지, 뭐 미세먼지, 그리고 꽃가루, 아니면 세균, 바이러스, 이러한 유해한 물질이 호흡기들을 통해서 폐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비강을 통해서 들어와서 인두, 후두, 기관, 기관지,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기관에서 기관지로 분지가 이루어지고 또 많은 분지, 거의 23번 분지가 이루어져서 나중에 폐포까지 오게 되죠. 그럼 폐포는 보통 뭐 수억 개 정도 있죠. 그렇게 되면 그 안에 요 폐포에 쭉 펴서 그 단면적을 보게 되면 거의 그 70제곱미터 정도. 그래서 뭐 배구장 넓이의 한 뭐 폐포의 단면적 그랬죠. 그리고 그 안에 폐포 안에는 거의 용적 볼륨은 거의 한 3리터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많은 그러한 그 유해한 물질이 그 우리 그 폐포 안에 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생체 안에는 이것을 방어할 수 있는 어떤 그 디펜스 메커니즘이 존재해야만 되겠죠. 그래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이러한 사이즈를 대부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때 그 10마이크론, 마이크론 이상 되는 물질과 이하 되는 물질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10마이크론을 우리가 PM10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PM은 파티큘라 매터, 파티큘라 매터, 즉 어떤 미세먼지. 그래서 PM10 하면은 그 사이즈가 10마이크론 이상 되는 물질.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미세먼지라고 얘기하고, PM2.5 하면 2.5 마이크론, 그리고 PM1.0 그러면 초미세먼지라고 그래서 그 1마이크론 미만이죠. 이 마이크론이라는 단위는 밀리미터가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 그리고 요거는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예요. 그러니까 아주 상당히 작은 거죠.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 정도 돼서. 그래서 그 이상 되는 물질들은 보게 되면 호흡기를 통해서 비강, 나살 캐버티. 그래서 비강 그 양쪽 좌우 비강 사이에 있는 걸 비중격이라고 얘기하고, 나살 캐버티 우측에 있는 것을 비갑계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부위에 있는 어떠한 그런 코털과 같은 그런 것들에 의해서 10마이크론 이상 되는 것들은 상부 호흡기도, 그리고 비인두, 페링스, 인두, 식도, 어떤 푸드와 에어의 공통 경로죠. 그래서 그쪽에서 대부분이 거기에서 걸러진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10마이크론 이하 되는 그런 그 미세먼지부터는 이것들이 기관, 기관지, 그리고 브론키올, 세기관지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관지, 세기관지 이쪽에서는 요 위에 뭐가 있냐면 선모가 있어요. 선모가 있고 선모 위에 뮤커스, 점액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10마이크론 이하 되는 물질들은 많은 것들은 이 브론키올 그리고 일부는 폐포까지 가지만 요 중간에 오면서 요 기관지, 세기관지에 있는 점액, 실리아리.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 뮤코실리아리 에스컬레이터리 시스템, 점액 선모 조절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위에 있는 점액 선모 조절계에 의해서 요 선모가 상부 호흡기도 쪽으로 자꾸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인두까지 오게 되죠. 그러면 인두에 온 것을 우리가 꿀떡 삼키거나 그래서 먹거나 아니면 비강을 통해서 콧물을 통해 밖으로 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상당히 심각한데 물론 이제 마스크를 해야 되지만 우리 초기에 무슨 얘기를 많이 했었냐면 뜨거운 물을 자주 15분마다 한 번씩 마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쪽 비강 쪽이 건조해지면 바로 바이러스에 감염이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러한 그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인두에 혹은 비강이나 인두에 페링스에 와서 부착을 하게 되면 뜨거운 물을 마셔서 이걸 어디로 식도를 통해서 그리고 위산에 가서 위산은 이제 강력한 그 염산과 같은 그런 산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부위에서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15분마다 한 번씩 뜨거운 물을 마시라는 말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미세먼지 10마이크론 이하 되는 물질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제거가 되고 일부만 폐포까지 가게 돼요. 그렇지만 0.5 마이크론 이하 되는 물질, 아까 1 마이크론 미만 되는 것을 우리가 초미세먼지라고 이랬었는데 이러한 초미세먼지들은 보게 되면 0.1 마이크론 미만 되는 한 20%는 세기관지, 브론키올까지 그리고 한 40%에서 60%까지는 알비올라, 폐포까지 가게 돼요. 폐포까지 온단 말이에요. 근데 폐포에는 뭐가 있냐면 엘비올라 마크로페이지가 있어요. 우리가 마크로페이지를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약자로 쓰게 되는데 임파틱이라기보다는 마크로페이지죠. 그래서 이 마크로페이지는 어디에서 유래한 거냐면 모노사이트에서 유래했어요. 그러니까 백혈구, 그 류코사이트에서 유래가 된 거죠. 그게 폐포에서는 엘비올라 매크로페이지, 일반 조직에서는 그냥 매크로페이지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게 뼈에서는 오스테오클라스트, 파골세포, 그리고 CNS에서는 마이크로글리아, 미교세포죠. 다 이게 백혈구 계열의 대식세포 계열이에요. 그래서 이 엘비올라 마크로페이지가 이러한 미세먼지 아니면 어떤 세균 바이러스에서 와서 공격을 하게 되면 마크로페이지가 활성화되면서 여러 가지 염증성 프로인플라메이터리 사이토카인을 분비해요. 이 사이토카인스가 뭐냐면 TGF 그러한 그 물질들 TGF나 아니면 프로스타그란딘 E2, 인터루킨 5, 인터루킨 4, 인터루킨 10과 같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분비해 줌으로 인해서 이 물질을 제거해주고 제거된 물질을 마크로페이지 식작용을 통해 없애주는 거죠. 그래서 TGF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트랜스포밍 그로스 팩터라는 그러한 그 사이토카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해주게 되죠. 다음은 우리가 설펙턴트, 표면 활성 물질, 혹은 예전에는 설펙턴트를 계면 활성제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계면 활성제라는 말보다는 표면 활성 물질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거 표면 활성 물질의 주된 기능은 우리가 좀 이따 공부를 하겠지만 그 폐포 안에 그 생기는 서페이스 텐션, 그 표면 장력이라고 있는데 이러한 표면 장력을 낮춰주는 그러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그 표면 장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공기방울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수분, 물방울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폐포처럼 어떠한 이러한 그 조직에 있어서 그 표면에서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에요. 그래서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커에 이제 물 분자가 있어요. 물 분자가 있고
위에는 또 에어, 그 공기 분자가 있죠. 그죠? 산소나 이산화탄소. 그렇지만 물 분자와 공기 분자는 그 밀도가, 물론 조성은 다르지만 물 분자는 H2O잖아요. 수소와 산소, H2O인데 H2O가 서로 밀접하게 이렇게 분자가 있기 때문에 서로 분자와 분자 간에는 attractive force, 서로 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당기는 힘이 있죠. 그리고 또 에어도 마찬가지로, 에어도 밀도가 상당히 떨어지지만 이러한 다양한 기체 분자가 있죠. 그렇지만 요 표면에 보게 되면 요 표면에서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이 기체는 잡아당기는 힘이 거의 없잖아요. 여기 밀도가 떨어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물 분자에서는 잡아당기는 힘이 큼으로 인해서 그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그래서 표면, 이 물 표면을, 그 표면을 작게 하려고 하는 그런 그 성질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표면 장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이러한 표면 장력으로 인해서 어떤 비가 내릴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표면 장력으로 인해서 그 물방울의 표면을 좁게, 작게 하려고 하는 힘으로 인해서 이러한 그 원형을 이룬다고 그래요. 또한 우리가 밑에 물방울이 비가 와서 어떤 그런 그 호수에 물이 떨어지게 되면, 물이 떨어지면 다시 떴다가 여기 뜬 것처럼 이렇게 동그란 원형을 이루죠. 물론 이러한 것들은 어떤 특수 카메라를 통해서 촬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표면 장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레플레이스 법칙이라는 것은, 레플레이스라는 과학자가 이러한 수분, 어떤 아니면 공기방울, 이러한 방울에 있어서 그 안에 압력, 프레셔는 표면 장력에는 비례하고, 요 표면에 있는 장력에 비례하고, 요 안에 압력은 뭐에 반비례하냐면 요 넓이, 반경. 그러니까 만약에 이 표면 장력이 크면 클수록 압력은 떨어지게 돼요. 아니죠. 그 반경이 크면 클수록 그 방울, 그 공기방울 혹은 그 어떤 폐포의 압력, 그런 압력은 더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폐포는 일반적으로 큰 폐포에 비해서 그 안에 압력이 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몸 안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폐포가, 물론 여기는 뭐 극단적으로 뭐 아주 큰 폐포, 작은 폐포 있지만 우리 생체 안에는 폐포가 몇 개 있어요? 수억 개 있단 말이에요. 막 이게 아테리올이 아니라 참저 브론키얼, 세기관지, 그리고 나서 폐포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모든 폐포가 수천만 개, 이러한 폐포가 크기가 다 사이즈는 동일하지 않단 말이에요. 물론 약간 큰 것도 있고 약간 작은 것도 있지만, 여기처럼 이게 극단적인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오른쪽 같은 경우는 그 설펙턴트라는 그러한 그 표면 장력, 그걸 줄이는 그런 거, 표면 활성 물질이 없는 경우, 요건 우리 생체하는 표면 활성 물질이 안에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표면 활성 물질이 없다면 이런 수많은 그런 그 폐포가 있고, 폐포에는 요 중간에 이제 브론키얼, 그 세기관지가 있는데, 세기관지에 이렇게 되게 되면 요 안에 압력, 프레셔는 표면 장력에 비례하고, 그리고 반경에 반비례해서. 근데 보게 되면 요 안에는 표면 장력은 일정해요. 크거나 작거나. 왜냐면 요 안에 어떤 장력이 있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압력, P는 뭐라 그랬었어요? 그 T에 비례하고, 그리고 반경에 반비례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 반경이 어떤 게 커요? 이게 더 크잖아요. 이게 크니까 프레셔가 어디가 더 크겠어요? 이쪽이 더 큰 거예요. 요거는 작게 되겠죠. 압력이 크게 되니까 이쪽에 압력이 이쪽을 밀고 다 이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하나지만은 이게 순간적으로 여기가 오픈이 되게 되면 하나가 이렇게 켜지게 돼요. 요건 없어져요. 그러면 또 요 안에 요 옆에 있는 것들이 또 요만한 것들이 요게 없어지고 요게 또 더 커지게 되겠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 흉곽 안에 있는 폐포가 수많은 뭐 수억 개가 아니라 그냥 하나짜리밖에 안 되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생체에서는 인체 생명의 신비로서 이 폐포 안에 뭐가 있어요? 요 설펙턴트가 있어요. 설펙턴트가 있음으로 인해서 P는 텐션 그리고 반경인데,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는 설펙턴트가 없게 되면 압력이 이쪽이 크게 되고 P가 프레셔가 이쪽이 큰데,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표면 활성 물질이 많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쪽에서 텐션이 커요. 텐션이 큰 거죠. 그리고 이쪽에서는 텐션이 작아요. 왜냐하면 많은 표면 활성 물질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안에서 어떤 서로 당기는 힘을 감소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P 같은 경우 R은 당연히 여기가 크죠. R이 크죠. 그렇지만 텐션도 커요. 여기는 R은 작지만 그리고 텐션도 같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쪽에 P1과 요 P2 압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P1과 P2의 압력이 똑같아져요. 아까 여기에서는 P1, P2라고 한다면 P2의 압력이 P1보다 컸기 때문에 이게 하나로 뭉쳐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생체 안에 폐포 안에는 이런 표면 활성 물질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첫 번째 폐포와 두 번째 폐포 사이즈는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력이 동일하게 됨으로 인해서 계속 약간 큰 폐포, 약간 작은 폐포가 공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역할이 바로 설펙턴트라는 것이죠. 동물이 계속해서 이렇게 호흡 사이클, 즉 흡기, 어떤 흡기를 통해서 공기를 흡입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폐가 이제 확장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다시 공기를 1분 동안에 한 10회에서 한 15회 정도 호흡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공기를 흡입했다가 밖으로 배출하고, 이러한 어떤 연속되는 그러한 그 과정이죠. 사이클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호기와 흡기와 호기가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일단 폐가 확장을 하게 되면 다시 또 공기를 밖으로 내뱉어서 호기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다시 또 폐가 이제 그 수축이 되게 되죠. 확장이 되었다가 또 수축이 되고, 이런 것이 어떤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폐가 이렇게 폐포가 확장이 되어졌다 다시 또 되돌아오려고 하는 그러한 성질에 의해서 또 공기를 밖으로 배출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폐가 확장된 후에 다시 리코일 되돌아오려고 하는 성질은 크게 두 가지 어떤 그런 팩터에 의해서 그러한 성질이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폐가 확장이 되었을 때, 즉 흡기에 의해서 공기가 폐 안으로 들어와서 확장하게 되면 그 호흡기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그 폐포나 아니면 기관지, 세기관지에 어떤 엘라스틱 파이버, 탄력 섬유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탄력 섬유가 크게 확장이 됨으로 인해서 그 탄력 섬유가 되돌아오려고 하는 섬유, 왜냐하면 탄력 섬유는 상당히 탄력적인 그러한 그 섬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탄력 섬유의 어떤 신장에 의해서 다시 되돌아오려고 하는 성질이 있고, 두 번째는 요 폐포 안에 뭐가 라이닝 되어 있어요? 둘러싸여 있어요? 요 폐포 안에 어떤 그러한 그 플루이드, 어떤 액이 쌓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물론 이제 그 설펙턴트도 있는데, 이러한 그 폐포 안에 라이닝 되어져 있는 얇은 어떠한 그 플루이드, 액에 있는 어떤 서피스 텐션, 표면 장력에 의해서 이게 자꾸 되돌아오려고 한다 그래요. 그렇지만 이 표면 장력이 어떠한 그 폐포의 사이즈가 다른 경우에는 이게 어떤 폐포를 허탈하게, 그러니까 하나의 작은 것이 큰 폐포로 다 뭉쳐지는 그런 허탈 작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서피스 텐션을
표면 장력을 낮춰주려고 하는 물질을 필요로 하는데 그 물질이 설펙턴트예요. 그래서 이 설펙턴트는 우리가 예전에는 뭐 계면 활성제라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 설펙턴트, 이 페포 안에는 설펙턴트의 그 구성 성분을 보게 되면 이 표면 활성 물질의 구성 성분은 어떠한 물질의 그런 믹스처냐면 전해질이나 아니면 점액 다당류, 지질 단백질, 인지질, 단백질 등 어떤 지질이나 단백질과 같은 그러한 물질의 어떤 믹스처, 그 복합물이에요. 그리고 특히 인지질 같은 경우는 디팔미토일 레시틴이라는 주로 이제 그 성분으로 되어져 있고 리피드와 단백질의 믹스처이기 때문에 이 설펙턴트는 어떤 하이드로포빅, 우리가 이제 혹은 뭐 지용성이라고 그러죠. 그죠? 하이드로포빅, 물을 싫어하는 어떤 공수성, 그리고 하이드로필릭, 친수성. 그러니까 어떤 이러한 성질을 우리가 엠피패식, 어떤 그런 성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이드로포빅한 성질과 하이드로필릭한 친수성과 혹은 그 친공수성, 이러한 그 엠피패식한 그러한 그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설펙턴트, 페포 안에서 설펙턴트를 생산하는 세포는 특별히 분화된 타입 2 엘비올라 그 에피디리얼 셀 혹은 뭐 이걸 우리가 뉴모사이트라고 그래요. 타입 2. 그래서 2형 페포 상피세포 혹은 뭐 페포 구성세포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의해 생성된 설펙턴트는 엘비올라 벽을 안쪽을 코팅을 해줘요. 엘비올라 안에 이렇게 코팅을 해주죠. 피막을 싸준다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표면 장력을 낮추는 역할. 그래서 주된 기능은 뭐예요? 페포 안에 서피스 텐션, 그 표면 장력을 낮춰주는 것이 주된 그러한 그 작용이죠. 그리고 또한 이러한 그 설펙턴트는 페포 안에서 어떤 항균 작용, 어떤 균, 박테리아가 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물론 여기에서 설펙턴트의 어떤 항균 작용도 있지만 주된 작용은 이 안에 있는 그 마크로페이지가 이제 이러한 세균은 제거해 주지만 이런 마크로페이지에 의한 작용뿐만 아니라 설펙턴트 자체에 항균 작용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실험실에서는 혈소판 응집 반응에 관한 실험을 주로 하는데 또한 이 설펙턴트가 안타이 플레이트리트 액티비티, 항혈소판 작용도 일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펙턴트가 페포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 이널레이션, 흡입을 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작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설펙턴트가 있지만 만약에 공기를 들이마시게 되면 이게 이렇게 커지게 되죠. 그러면 옆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커지게 되면 설펙턴트의 밀도가 컨센트레이션, 농도가, 밀도가 낮아지게 되죠. 그럼으로 인해서 at the end of inhalation, 그 inhalation, 흡기 말 때가 되게 되면 설펙턴트, 엘비올라 안에서 설펙턴트의 농도, 요 밀도가 낮아지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요 엘비올라 안에서의 서피스 텐션은 강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시 요게 확장되어졌다가 다시 또 수축을 해야죠. 그래야 공기를 밖으로 배출해 주게 되니까 이제 흡입하고 흡기 그리고 나서 호기 밖으로 배출해 그래야 우리가 레스퍼레이터리 사이클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게 또 그 익스퍼레이션 호기를 하게 되면 그 안에 설펙턴트의 농도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밀도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표면 장력이 낮춰지고 그래서 다시 공기를 들이마시게 되면 다시 또 페포가 커지게 되고 그래서 이러한 페포의 흡기와 호기지간에 그 설펙턴트의 농도가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했다 함으로 인해서 페포가 어떤 에어를 받아들이고 배출하는 그러한 어떤 좋은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근데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설펙턴트의 생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생기는 어떠한 질환을 우리가 respiratory distress
신드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말로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떠한 호흡 곤란증, 급성 호흡 곤란. 그래서 이러한 그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고 했었는데, 그 호흡곤란 증후군은 어떠한 원인에 이게 왜 생기냐면 그 설펙턴트의 생성을 할 수 없는 그러한 그 동물에서 흔히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특히 이제 말이나 돼지에서 이게 흔히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서 증상은 호흡 곤란증. 왜냐하면 설펙턴트가 이게 이제 어떤 동물이 태어나고 나서 이 설펙턴트 타입 2 엘비올라 셀에서 이게 설펙턴트가 생성이 되어야 이게 공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이런 호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설펙턴트가 없게 되면 요 안에 표면 장력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공기를 제대로 못 흡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가스 교환이 일어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심각한 어떠한 그런 질환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호흡 곤란, 디스프니아, 호흡 곤란이 있고, 그리고 호흡 곤란으로 인해서 청색증, 산소 부족의 청색증, 그리고 특히 이러한 그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설펙턴트의 생성 부족에 의한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에서는 그 익스퍼레이터리, 호기할 때 그렁그렁하는 소리가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익스퍼레이터리 그런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러한 것을 다른 말로는 우리가 베이커 신드롬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러한 걸 설펙턴트의 기능을 요약해 보면, 요 설펙턴트로 인해서 폐포 안에서 어떤 습도를 유지해주고, 또한 중요한 것이 설펙턴트 안에 표면 장력을 낮춤으로 인해서 그 폐포 안의 컴플라이언스, 어떠한 그 유순도, 그래서 어떠한 압력의 변화에 의해서 쉽게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그 유순도를 이제 그 증가시켜주는 거죠. 그죠? 유순도. 그래서 확장성, 우선 디스텐서빌리티를 증가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폐포 안으로 혹시 있을 수도 있는 인터스티셜 플루이드, 간질액이 이 안에 이제 어떤 디퓨전에 의해서 간질액이 들어온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뭐가 요 서펙턴트 안에서 코팅해 줌으로 해서 이러한 것들을 억제시켜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혈장 성분, 여기에 모세혈관에서 혈장 성분이 간질액으로 나오게 되고, 간질액에 있는 어떠한 그러한 인터스티셜 플루이드, 간질액이 폐포 안으로 디퓨전 되는, 확산되어지는 것을 이제 또한 방지해주는, 물리적으로 방지해주는 역할. 그리고 또한 네 번째 중요한 것이 그 폐포 안에 있는 이물질들, 어떤 세균이나 이러한 물질들이 그러한 물질을 immersified, 즉 유화작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설펙턴트가 유화작용을 통해서 그러한 유화작용된 이물질들은 엘비올라 마크로페이지의 파고사이토시스, 식작용에 유리하도록 어떤 유화작용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파고사이토시스, 이러한 그 엘비올라 마크로페이지의 식작용에 적합한 그러한 그 유화작용을 통해서 식작용을 원활하게 촉진시켜주는 그러한 작용. 그래서 엘비올라의 스트럭처, 그 히스톨로지를 보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폐포가 이렇게 있습니다. 폐포가 있고, 폐포에 어떠한 그러한 그 에피디리얼 상피세포가 있죠. 그리고 상피세포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타입 1 엘비올라 에피디리얼 셀 혹은 타입 1 뉴모사이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러한 그 폐포의 대부분 한 95%는 타입 1 뉴모사이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비교적 큰 대형의 타입 2 엘비올라 셀, 타입 2 엘비올라 에피디리얼 셀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타입 2 뉴모사이트라고 그러죠. 그건 요건 한 5% 정도. 한 100개 중에 5개, 100개 중에 95개는 타입 1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는 이러한 엘비올라 마크로페이지, 폐포 대식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물질을 처핑해주고 제거해주고, 그리고 설펙턴트에 의해서 에멀시파이된 그러한 조각들을 식작용을 통해서 제거해주는 거죠. 근데 요즘 여러분 지금 그 코로나 사태가 심각한데, 그
코로나, 그 코비드19라는 코로나19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주된 타격 부위가 바로 요 타입1 엘비올라 셀이래요. 그리고 또한 마크로페이지. 이러한 두 가지 세포를 집중적으로 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집중적으로 공격함으로 인해서 심각한 폐렴이 유발되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심각한 그러한 그 코로나 사태의 어떠한 그러한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떠한 타겟, 그 공격하는 주된 세포가 타입1 엘비올라 셀과 엘비올라 마크로파이지라고 합니다. 폐순환의 특징에 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폐순환은 심실에서 혈액이 나와서 폐동맥을 이루고 그리고 폐에서 산소, 이산화탄소, 가스 교환을 한 다음에 이제 동맥혈이 되어서 그 폐정맥을 통해서 좌심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은 실질적으로 폐동맥이지만 정맥혈이 흐르고 폐정맥은 이름은 정맥이지만 동맥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순환을 공부할 때 그 대동맥에 나와서 그 우리 복강이나 아니면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것을 우리가 대순환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걸 우리가 시스테믹 서큘레이션, 그리고 오심실에서 폐로 가는 그러한 그 순환을 우리가 풀무너리 서큘레이션 혹은 그 소순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폐순환의 특징은 상당히 이제 혈압이 낮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각 장기에서 혹은 말초에서 있는 저항을 우리가 총말초 저항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그 시스테믹 서큘레이션에서는 그 총말초 저항이 약 38mmMmercury, 그리고 풀무너리 서큘레이션은 2.8mmMmercury, 그래서 약 12배 정도 이 폐순환에서는 총말초 저항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폐순환 같은 경우에는 그 폐라는 그런 그 하나의 장기만을 혈액이 공급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항도 낮고, 또한 여기 나오는 것처럼 혈압이 전반적으로 낮죠. 그래서 그 대순환, 그 시스테믹 서큘레이션 같은 경우는 관료압이 100-2니까 98mmMmercury, 그에 비해서 폐순환에서는 15-10 하면 10mmMmercury, 즉 관료압이 약 10분의 1 정도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폐라는 장기 하나에만 혈액을 보내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혈압으로도 가능하죠. 또한 그 혈관에 있어서도 일반적으로 저항을 대부분 담당하는 혈관이 그 아테리올, 소동맥인데, 상대적으로 폐에 있는 소동맥에서는 그 혈관 평활근의 발달이 이러한 그 체순환에 비해서는 상당히 발달이 미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폐동맥, 이쪽 동맥 쪽이 일반적인 그런 그 체순환의 동맥에서와 달리 상당히 약하고 얇기 때문에 종종 폐동맥 계열을 우리가 정맥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그 폐순환에서의 특징은 좌심실에서 대동맥이 가고, 그리고 우심실에서 폐동맥이 나가기 때문에 그 좌심실에서 나가는 대동맥으로 나가는 혈액량이나 아니면 우심실에서 폐동맥으로 가는 혈액량은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폐순환에서 혈액이 순환하는 그 양이나 아니면 대동맥을 통해 나가는 양을 같기 때문에 이러한 그 체순환에서 어떠한 혈액의 손실이나 갑작스러운 혈액을 필요로 할 때는 이러한 그 폐순환, 즉 폐동맥, 폐정맥을 통한 그러한 그 혈액이 혈액 저장소로서의 역할, 즉 전체적으로 약 25%의 혈액이 이쪽을 통해서 순환을 하기 때문에 어떤 혈액 저장소로서의 역할을 폐순환이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특징적인 것이 어떤 여과 기능이에요. 우리의 많은 장기들이 동맥에서 혈액이 나와서 모세혈관을 통해서 정맥으로 돼서 이런 서큘레이션을 하게 되는데, 복강에 있는 장기라든지 아니면 뇌에 있는 장기, 각각 다른 혈액이 돌아다니고 있죠. 왜냐면은 복대동맥을 통해서 복강에 있는 혈액을 통과해서 다시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가는 혈액도 있지만, 일부는 총경동맥을 통해서 뇌에
모세혈관을 통해서 다시 정맥으로 가기 때문에 어떠한 그러한 그 장기들은 각각 다른 혈액이 서큘레이션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오심실에서 나온 모든 혈액은 늘 폐를 통과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장기 중에서 유일하게 모든 혈액이 심장에서 나온 모든 혈액이 통과하는 장기가 폐 순환을 통해서 폐장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폐 순환을 통해서 작은 혈괴, 뭐 트롬보스, 엠볼러스나 아니면 뭐 리피드 드롭릿, 그 지방구, 지방방울, 그리고 가스나 아니면 뭐 거품이라든지, 그리고 수명을 다한 적혈구나 아니면 혈습한 백혈구, 어떤 그 조각들을 여기서 여과하는 기능을 통해서 이러한 그 혈류 중에 있을 수도 있는 어떤 이물질로부터 뇌나 아니면 그 심장까지 심장을 이제 보호해주는 그러한 그 여과로서의 기능입니다. 또한 네 번째 특징적인 것이 이 폐순환을 통해서 액체 교환이나 아니면 약물의 흡수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또한 폐순환에 있어서 또 다른 그런 그 특징은 이러한 그 폐순환이 액체 교환이나 혹은 그 약물의 흡수, 특히 그 어떤 그런 그 할로산이나 나이트릭 옥사이드와 같은 이러한 물질들의 어떤 주요한 그런 그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흡입 마취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러한 그 폐순환 같은 경우 그 혈압이 폐동맥에서 15mmMmercury 그리고 폐정맥에서 5mmMmercury니까 전체적으로 정수합이 그 모세혈관에서 정수합이 일반 체순환에 비해 상당히 낮죠. 그래서 보게 되면 일반 그 정수합이 보통 30mmMmercury 안팎이었는데 여기서는 폐동맥 자체가 15mmMmercury밖에 안 되기 때문에 폐순환 안에서 모세혈관에서의 압력은 뭐 10mmMmercury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렇지만 혈장 단백에 의한 그러한 그 겨질 삼투압은 일정하죠. 왜냐하면 그게 폐순환이 됐건 체순환이 됐건 그 혈장 단백에 의한 겨질 삼투압은 상당히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런 겨질 삼투압에 의한 수분의 어떤 그 재흡수 압이 그 정수압에 비해서 더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체, 즉 간질액에서 이 혈관 안으로 들어오는 어떤 액체 교환 같은 경우, 그래서 만약에 폐포 안행 같은 경우도 폐포, 그 다음에 폐포, 간질액, 모세혈관이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당기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요 안에는 폐포 안에는 그 설펙턴트, 그 표면 활성 물질을 제외한 어떠한 수분도 거의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간질액에도 상대적으로 다른 말단 장기에 비해서 간질액의 어떤 부종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생길 수는 거의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호흡기를 통해서 할로산이나 나이트릭 옥사이드와 같은 그런 흡입 어떤 마취제 같은 경우, 이러한 마취제가 이제 비강을 통해서 마취제가 들어와서 폐포까지 들어오게 되면 이게 이 혈액으로 쉽게 통과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흡입 마취제가 좋은 통로가 되고, 또한 그 이소프로테라놀처럼 어떤 기관지 확장제로서, 여러분 뭐 세기관지염이나 아니면 천식과 같은 그런 그 기관지가 축소가 되고 이렇게 좁아지게 되면 분무해주는 그러한 그 기관지 확장제, 이소프로테라놀과 같은 기관지 확장제를 이제 그 비강을 통해서 분무를 해주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그 기관을 확장해 줄 뿐만 아니라 일부 이러한 것들이 모세혈관을 통해서 혈류로 가가지고 혈류에서 심장에 있는 베타 아드레너직 수용체가 작용을 해서 심박동수를 촉진시키고 심장의 수축력도 증가시킬 수가 있죠. 또한 이러한 폐에서 다시 이게 심장까지 가서 우리 또 말단 조직에 가서 어떤 혈관을 확장시키는 어떤 작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어떤 부작용으로서 그 기관지 확장제인 이소프로테라놀을 써도 어떤 기관이 확장될 뿐만 아니라 사이드 이펙트로서 심박동을 촉진시키고 혈관을 확장시키는 그러한 그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이소프로테라놀 같은 경우는 아드레날린이라는 그 에피네프린의 어떤 그 유도체죠. 그죠? 그래서 이 골격은 똑같고 사이드 체인만 좀 변화가. 다음 이제 폐 순환에 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러한 그 폐 순환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그 기관지에 있어서는 교감신경계에 의해서 기관지 확장이 일어났었고 부교감신경계에 의해서 기관지 수축이 일어났었죠. 그렇지만 폐에 있는 그러한 그 베슬, 혈관에서의 작용은 일반적인 우리 그 전체 체순환에서의 작용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교감신경계 말단에서 분비되는 노르에피네프린이나 에피네프린 같은 물질들은 그 폐에 있는 그러한 그 아테리올, 소동맥에 있는 알파1 아드레노직 수용체, 그래서 우리가 약자로 알파1 아드레노셉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러한 알파1 아드레너직 리셉터와 작용을 해서 일반적으로 베이소 컨스트릭션, 즉 폐 소동맥의 그 혈관 수축을 유발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가 일부에 있어서는 뭐 좀 그 기관지 확장, 소동맥의 확장이라고 하는데, 사실 요거는 폐에 있는 장기보다는 주로 어디에 있는 장기냐면 이제 관상동맥이나 아니면 골격근에 있는 그러한 그 소동맥에 있는 수용체가 베타 아드레노셉터로서 베이소 딜레이션을 일으킵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주로 폐 소동맥의 수축을 유발시키고, 부교감신경계 말단에서 분비되는 아세틸콜린 같은 경우는 그 무스카린성 중에 타입 3, M3 무스카리닉 아세틸콜린 수용체와 작용을 해서, 일반적으로 M3 무스카리닉 아세틸콜린 수용체는 사실 GQ 결합된 수용체예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여기에서는 그 무스카리닉 M3 아세틸콜린 수용체가 뭐에 작용을 해서 나이트릭 옥사이드나 프로스타사이클린 I2라는 어떤 혈관 확장 물질에 작용을 해서 혈관 확장을 유발시켜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폐 소동맥의 부교감신경계 활성에 의해서 소동맥의 확장을 유발시키죠. 그리고 일반적인 엔지오텐신이나 히스타민과 같은 혈관 수축 물질들은 마찬가지로 안지오텐신, 히스타민, 세로토닌 같은 것도 폐에 있는 소동맥에 작용을 해서 그 베이소 컨스트릭션, 혈관의 수축을 유발시킵니다. 비호흡기 기능의 마지막 그 대사적인 기능으로서 이 폐에 있는 그러한 그 중요한 대사적인 작용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ACE라는 것은 우리가 레닌 엔지오텐신 시스템에서 공부했지만 안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이에요. 그래서 이 엔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이 주로 어디에 존재하고 있냐면 폐에 있는 모세혈관 내피세포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엔지오텐신 1으로부터 베이소 컨스트릭션이 강력한 엔지오텐신 2로 전환시켜주는 효소예요. 그래서 엔지오텐신 1이 엔지오텐신 2가 되면 강력한 베이소 컨스트릭션, 혈관을 수축시켜요. 근데 요게 요즘 이제 왜 관심을 갖게 되냐면, 여러분도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큰 그 문제가,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요 사스나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 코비드19와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수용체, 즉 그 엔트리 포인트, 우리 생체 안에 들어오는 포인트가 ACE2예요. 그래서 이 ACE2는 엔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인데, 일반적으로 ACE가 엔지오텐신 1에서 엔지오텐신 2로 전환시키는 거라면, 이 ACE2는 엔지오텐신 2를 엔지오텐신 1 혹은 7과 같은
그 혈관 확장 물질, 그러니까 약한 혈관 수축 물질로 전환시켜주는 그러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물질이 보게 되면 엔지오텐신 2를 엔지오텐신 1으로 전환시켜주는 그 주된 작용인데, 최근에 사스나 코로나, 지금 현재 코로나, 코비드19와 같은 그러한 그 사태에서는 이러한 바이러스가 엔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 타입 2와 결합을 해서 요게 생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리셉터라고 얘기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우리 생체 안에 엔트리 포인트라고 우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재 치료제로 개발되는 것이 뭐냐면 엔지오텐신 2 항체를 개발을 해서 여기와 상체가 블로킹을 해주게 되면 여기 코비드 19, 사스, 요 바이러스가 결합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게 되면 어떤 치료제로 개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엔지오텐신 2가 어느 때 또 이게 발현이 증가가 되냐면, 여러분 고혈압 제제로서 엔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 ACE 이니비터나 아니면 엔지오텐신 2 리셉터 블로커라는 거 있어요. 어떤 차단제. 이러한 물질이 우리가 고혈압 치료제로 임상에서 흔히 사용하는데, 그러한 고혈압 치료제가 ACE2의 발현을 증가시킨다고 그래요. 그럼 이 ACE2, 고혈압 환자들이 고혈압 약을 먹게 되면 ACE2의 발현이 증가하게 되면 코로나가 이것을 통해서 생체 안에 인펙션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 이제 특히 코로나 사태에서 기저질환자, 특히 고혈압 환자나 아니면 당뇨병 환자나 이런 그 어떤 순환기 질환을 가진 환자에 있어서 상당히 그 치사율이 높게 돼요. 그것은 부분적으로는 어떤 고혈압 치료제를 복용함으로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수용체인 ACE2의 발현이 증가된다는 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또한 또한 그 과민성 쇼크와 같은 그러한 그 질환에서 그 폐에 있는 어떤 미만 세포나 그러한 그 세포에서 세로토닌, 헤파린, 히스타민과 같은 어떤 염증성 매개 물질을 생산해 준다고 해요. 그래서 세로토닌과 히스타민과 같은 경우에는 베이서 컨스트릭션, 이전 슬라이드에서 배운 바와 같이 혈관 수축을 시키고, 또한 카테콜라민을 그 메타볼라이틱 엔자임인 모노아민 옥시데이즈나 아니면 카테콜 메틸 트랜스퍼레이즈는 엔자임의 작용으로 인해서 노르에피네프린과 같은 카테콜라민, 이러한 물질을 불활화시켜줘요. 그리고 보게 되면 프로스타그란딘 E2나 아니면 브레이드키닌, 이러한 물질들을 대부분 이제 불활화시켜주기도 하고, 엔지오텐신 1은 엔지오텐신 2로 도리어 어떠한 그 엔지오텐신 2라는 강력한 혈관 수축 물질로 전환시켜주는 효소, 그리고 옥시토신이나 바소프레신 같은 경우는 영향이 없고, ATP나 ATP나 AMP 같은 경우는 40에서 90% 정도 제거해주는, 불활화시켜주는 그러한 작용을 하는 것을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엔지오텐신 2를 생성하는데, 이 엔지오텐신 2가 여러분 이제 교재도 보면 알겠지만은 폐에 있는 모세혈관에서는 어떤 그 모세혈관 수축작용을 유발시키지 않는다고 이렇게